2025년도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론편 강의고요. 전산회계 2급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이론편을 따로 구성했고, 그다음에 또 뒷부분에 가서 이제 실기편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론과 실기를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기출문제 풀이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과정은 이론편, 실기편, 그리고 기출문제편 이렇게 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영상은 이론편이고요. 그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렇고요. 시험 안내를 이번 시간에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회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의의, 그리고 회계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 회계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산회계 2급이라는 자격증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학습하기 때문에 해당 시험이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좀 훑어보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그냥 구색 맞춰서 학습 정리 간단하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험 안내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시험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라고 돼 있고요. 해당 사이트가 여기 라이센스 kacpa.cpta.or.kr인데 이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뭐 인터넷 다 되는 거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사이트 열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은 토탈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세무사회로 명칭을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세무사회 홈페이지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격증 사이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엄한 곳에 가서 회원 가입하고 시험 접수 안 되는 경우 걔가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사이트를 잘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뭐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한번 조회해 보시면 한국세무사회라고 하면 해당 사이트도 조회되지만 다양한 것들이 조회되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험은 연 6번 정도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5년도 시험을 미리 강좌로 이제 진행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25년도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25년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해당 요 시험 일정이 현재는 이제 24년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25년도 시험 일정이 이제 공고가 되겠죠. 그러면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 일자가 몇 월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딱 보니까 대부분 짝수월에 시험을 보고 있고, 짝수월의 첫 번째 주말에 봅니다. 어떨 때는 뭐 토요일, 어떨 때는 일요일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시험 일자 확인하시면 되겠고, 전산회계 2급 공부를요. 나는 전산회계 2급이 처음이다. 나는 회계의 회자도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회계의 회자도 모르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이론 강의하고 실기편 강의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으셔야 되고요. 요 세 개를 모두 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까지 따지고 나면 2달은 좋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한 달 안에 난 짧게 공부하고 붙겠다 그러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제가 이제 수강 후기 보면 뭐 짧게 공부했는데도 뭐 이해가 잘 돼서 시험 합격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잘 가르쳤거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천재거나 회계가 처음이신데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5대5. 그래서 한 2달은 걸리지 않을까? 내가 완전히 이것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다면 한 달도 가능하겠지만 난 직장 생활도 좀 해야 된다. 다른 학업도 있다. 그리고 뭐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뭐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시험 일정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결국에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로그인을 해서 정보도 보고 시험도 접수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시험 일정, 시험 안내편 보시면 쭉 있고, 여기 합격률 잠깐 들어가 볼까요? 합격률은 전산세무 1, 2급, 전산회계 1, 2급 이렇게 4가지 급수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 보는 자격증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시려고 이제 들어오신 거고, 이 부분이죠. 얘네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50%는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가장 쉽죠.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고 나서 어려운 시험이 전산회계 1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이 전산세무 2급이에요.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 전산세무 2급과 전산회계 1급 중에 1급이 높고 2급이 낮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산세무가 훨씬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가장 초급, 나름의 중급, 그 다음에 고급, 최고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수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산회계 2급만 공부하고 학습을 끝내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시고 전산회계 1급이 끝나고 나면 전산세무 2급에 관심이 많아지죠. 제가 막 그걸 유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전산세무 2급까지는 취득하는 것이 대부분 실무에서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필요하겠구나라고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산세무 1급은 이제 선택이에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전산세무 1급까지 마지막까지 공부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산세무 1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뭐 4%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산세무 2급은 높으면 50%인데 전산세무 2급이 50%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이거는 문제가 이상한 거야. 대부분 통상적으로 합격률은 28% 또는 한 40% 요게 정말 평균이고요. 50%대 말 안 되고요. 19%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거나 되게 쉬웠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전산회계 2급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차근차근 한 급수 한 급수를 더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좋죠. 회계 공부는 한번 해두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공부한 김에 세법도 공부해두면 좋으니까 합격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해야만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강좌는 기출문제 풀이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25년도에 시험 볼 땐 24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험을 대비하는 건데 회계는 연도가 다르면 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차츰차츰 이해해 나가시면 되고 여튼 기출문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시험 개요 들어가셔서 전산세무회계가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시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험 일정은 세무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시험은 종이로 나눠주고요. 그 종이에 이론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하는 문제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문제는 전체 1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60분 동안 시험 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프로그램 열어서 입력하는 거예요. 조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시험 보는 거고 1시간 동안.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 시험은 객관식 문제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는데 전체 점수 배점이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 배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이론 문제 15문제가 한 문제당 2점씩이고 다 맞추면 30점 여기서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실기는 토탈 점수 배점이 7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뒤에 같이 볼 겁니다. 기출문제를 볼 거고요.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이상이 됐을 때 합격이 되냐? 70점. 70점 되면 합격이에요. 71 합격, 78 합격. 100점 합격. 그런데 69점은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69점으로 불합격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진짜 많아요. 제가 매번 봐요.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 69점 나왔다는 사람을 진짜 많이 보고요. 68도 많이 봐요. 한두 문제로 단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도 탄탄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실기는 당연하고요. 그럼 두 번째, 70점 이상이 합격일 때 이런 경우 있어. 이론을 다 틀렸어. 실기를 다 맞은 거야. 그래도 합격이야. 이론은 몇 점 이상, 실기는 몇 점 이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토탈 100점이고 그중에 70점이 되면 합격이니까 이론 객관식 하나도 안 풀고 실기를 풀었는데 실기가 다 맞았다. 70이다. 그러면 합격.
이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과락이 없어요. 과목별로 뭐 과락이 있거나 이론도 몇 점 이상, 실기도 몇 점 이상 이런 거 없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거의 2025년도가 되면 20년째 강의하거든요. 실기를 다 맞고 이론을 다 틀리는 사람은 뭐 저는 절대 본 적이 없고요. 찍어서라도 두 문제는 풀겠죠. 그렇죠? 실기 다 맞으면 좋은데 실수하면 한두 문제 틀릴 수 있죠. 잘 확인해서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 합격 점수를 잘 차지할 수 있도록 나름의 이제 전략도 짜는 게 좋고. 자, 그럼 시험 안내를 잠깐 보면 저는 전산회계 2급 과정을 지금 진행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 이 안에 전산회계 1급도 있을 거고 세무 2급도 있을 겁니다. 세무 1급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제공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어떤 뭐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하고 제가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특정 어떤 기관과 계약을 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 제가 영상 찍은 게 어디에서 지금 송출이 돼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저는 이제 여기하고만 계약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어떤 사이트에서 이 영상을 공부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몇 군데 대표적인 곳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곳과 제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 제 이름을 얘기하고 우리 선생님이 어디서 뭐 강의하시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전혀 모릅니다. 그 교육기관과 제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를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제 이름 조회하시면 딱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전산세무 1급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산회계 2급 준비하니까 쭉 한번 볼게요. 전산회계 2급. 어떤 기업이 회계를 하는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개인이 조그만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개인들이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은 형태가 크게 둘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하죠. 그러면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 둘 다 기업이에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이 어떤 장부를 만들고 어떤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고 얼마만큼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데 그런 장부를 기장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장부라는 말을 들으면 에이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회계가 말하는 다양한 장부는 끝도 없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거기다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장부를 기장하게 되냐면 그쵸?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기장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복식부기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단식부기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복식부기, 단식부기 이런 용어가 있단 말이야.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인데 엄마들이 가계부 열어가지고 가계부에다가 오늘 콩나물 2,000원, 오늘 두부 3,000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단순한 단식부기고 기업은 단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복식부기에 의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었을 때 그 장부를 기장하는 회계라고 하는 전 과정이 어떤 기업이 더 어려울까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법인기업이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에 개인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슈퍼마켓 매장 그 가게 열어서 그냥 누군가가 왔을 때 물건 팔고 돈 버는 거죠. 그분들도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법인 설립? 절대 안 했겠죠. 그냥 내 이름으로 사업하는 거야. 주민번호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개인기업이고 그런 개인기업들은 장부를 만드는 게 엄청 복잡하냐? 엄청 간단해. 그러나 어려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장부 어떻게 만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뭔 소리야? 난 장부 안 만드는데 이럴 거야. 왜냐하면 외부 기관에 돈 주고 수수료 주고 맡기거나 굳이 장부를 만들지도 않죠.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장부 기장한 것으로 이렇게 쳐주는 경우도 곧잘 있어요.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고 나서 보니까 개인기업은 좀 회계라고 하는 범위도 단순하더라. 근데 법인기업은 회계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복잡하더라. 그래서 자격증을 나눈 거예요.
전산회계 2급은요, 이제부터 개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분계 같은 걸 하는지를 작성하는 공부를 하는 게 전산회계 2급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은요, 쉬워요. 개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개인 기업이 회계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필요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쓸모는 없지. 근데 전산회계 2급은 쓸모 없든 말든 공부해. 그래야 회계 1급, 세무 2급 갈 수 있어.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법인 기업을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가는 거야. 그게 전산회계 1급인데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은 모두 다 법인 기업을 기업의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단 하나의 시험만 개인 기업이죠. 그게 전산회계 2급입니다. 그래서 쉬워요. 그런데 강좌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기초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이해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야. 회계가 처음이라서 그럴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회계 1급, 세무 2급 순차적으로 잘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강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지워볼게. 자, 두 번째. 기업 중에서 돈을 버는 방식을 가지고 한번 설정해 보면 돈을 버는 방법 중에서 편의점 같은 곳, 조그만 슈퍼마켓 이런 곳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그냥 물건을 떼어와. 그리고 매장에다가 진열해놔. 소비자가 와서 이 물건을 사가. 그러면 100원에 팔았는데 이거 원래는 40원에 사왔던 거야. 그럼 하나 팔아서 60원 이익이야. 끝. 이게 회계거든. 너 얼마가 매출된 거야? 100원. 그럼 얼마가 너의 원가야? 40원. 그럼 얼마가 이익 났어? 60원. 심플하네. 자,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소매만 하는 기업. 근데 회계에서는요, 도소매하는 기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상거래만 단순하게 하는 상기업이라고 불러요. 상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용어가 등장하냐면 상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다 공부할 겁니다. 뒤에 상품, 상기업 이런 기업들은 도소매업.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편의점 같은 곳은요. 진열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이 상품이에요. 제품이라고 부르면 틀린 거야. 제품은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어서 팔죠.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휴대폰은 제품이에요. 내가 직접 제조해서 파는 거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만든 이 전자제품을 예를 들면 뭐 하이마트인데서 갖다가 소비자에게 대신 팔고 돈 벌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도소매를 말하는 거고요. 하이마트가 삼성전자의 제품을 들고 있다면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이게 제품일까요? 그냥 사다가 판매만 하는 상품일까? 그치, 상품인 거야. 똑같은 핸드폰이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이지만 만들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거를 떼와서 판다면 걔가 누구든 그것은 제품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회계적인 용어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제품과 상품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도소매 같은 업종은 이 상기업 있잖아요. 개인기업들. 개인기업은 개인이 사업하는 거야. 근데 개인기업이 제조업하는 경우 흔치 않아. 엄청 어렵거든. 여러분 제품을 제조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장이라는 곳이 있어야 돼. 제품을 만들어야 돼. 자재가 들어가. 기계가 돌아가. 공장에 직원들이 필요해. 어마무시한 규모가 커지죠. 그걸 개인기업이 어렵겠다, 쉽겠다 이런 말보단 개인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시험을 출제할 때는 제조업일 때를 가정하지 말자. 그냥 단순하게 상품을 사서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전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자라고 해서 도소매업일 때가 가정이에요. 그러나 나는 진짜 얘를 만들어서 파는데 라고 하는 문제를 내려면 일단 이 기업 자체가 규모가 커질 거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품의 원가랑 제품의 원가는 천지 차이거든. 삼성전자 제품, 삼성전자 휴대폰의 원가 아는 사람 있을까?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알까요? 알긴 아는데요. 정확한 원가 알기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제품의 이 휴대폰 하나에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하는 건 어마무시한 복잡한 일이고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기업마다 원가는 다 달라요. 쌀과자를 만드는 그 회사의 쌀과자도 제품이죠. 그러면 쌀과자라는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원가를 계산하는 거하고는 말도 안 되게 다르겠지. 먹는 거 만드는 제품, 휴대폰 만드는 제품, 제품은 제품인데 그 제품의 성격이 다르고 원가를 구성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회계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기업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겠대. 전산회계 2급은 야, 제조업이라는 가정 하지 마. 그냥 상기업. 그리고 법인기업이라는 가정 하지 마. 개인기업 심플하게 가자. 여기서 재무회계라고 하는 과목 중에 회계 원리만 이해하자. 그리고 시험 끝내. 전산회계 2급은요. 과목이요. 회계라고 하는 걸 공부하실 때는 크게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회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라는 개념을 공부하는 원가회계가 있고요. 세금 이렇게 묶으면 세무회계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세 가지의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모든 과목 중에 전산회계 2급은 재무회계만 출제되고 그 재무회계 중에서도 중급, 고급 안 나오고요. 완전 원리, 회계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시중에 뭐 문고 가시면 회계 원리 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야. 회계 원리 자체도 살짝 뭐 어디까지 회계 원리로 볼 거냐도 사실은 뭐 교재에서 말하는 데까지가 범위긴 하겠지만 회계 원리만 공부하면 되는데도 그 회계 원리의 양이 방대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세금 안 나옵니다. 원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딱 회계원리, 재무회계만 공부해요. 근데 처음이니까 어려울 거야. 근데 하나하나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약간의 나름의 희열은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 공부할 만하다라고 하실 겁니다. 나중에 전산회 2급을 다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뭐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다면 그때 이제 전산회계 1급 공부하러 가시는 거야. 그때. 그러면 전산회계 1급은 기업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회계 원리라고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져요. 어려워지고요. 원가가 기초 원가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요. 세무 중에 소득세 안 나오고 법인세는 안 나오지만 부가가치세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요렇게가 이제 과목이 되고 세무 넘어가면 또 규모가 달라지고요. 전산세무 1급은 가장 어렵고 그렇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이 정도가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시험 안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을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나눌 때 그냥 이건 상식이야.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보시라고. 기업을 규모로 나누자. 대기업, 중소기업, 아주 영세한 기업. 출자를 어떻게 받았어? 어떤 공기업이란 얘기는 공공 자금을 받은 거고요. 사기업은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출자해서 하는 거고요. 출자를 공동해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 출자하는 형식에 따라서. 업종이 어떠냐? 너 광물채굴하니? 어업을 하고 있니? 은행이니? 보험회사니? 슈퍼마켓이니? 제품을 제조하는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이니? 아니면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니? 여러분 서비스업이 요즘에 각광받잖아. 교육 서비스업. 여러분 여행 갈 때 여행사 가가지고 어디 여행 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행 그 패키지 같은 거 만들까요? 라고 할 때 여행사들이 파는 건 물건입니까? 비행기 팔아? 아니잖아.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제조 아니잖아요. 보험회사야? 아니죠. 금융 아니죠. 어업 아니죠. 광업 아니죠. 뭐야? 서비스.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파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서비스 하는 거잖아. 여행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다양한 업종이 존재해요. 어떤 업종이 회계 처리할 때 어려울까요?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상기업이 요즘에 처음에는 쿠팡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쿠팡이 처음에 제조업이었을까요? 상기업이었을까요? 쿠팡이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팝니까? 아니요. 중간에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쿠팡을 통해서 팔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같은 거잖아. 플랫폼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쿠팡 들어가면 쿠팡이 자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PB 상품 꽤 많죠. 그러면 쿠팡은 어떤 기업일까요? 상기업도 하고 있고요. 서비스업도 하고 있고요. 제조업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 쿠팡에 들어가시면 쿠팡 플레이어도 있잖아. 그치? 음식과 관련해가지고 음식 서비스업도 하고 있잖아.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카드도 만들고 있죠. 일부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주주들이 모여서 자금을 출자하고 주인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기업들,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라고 부르죠. 다른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기업이 상장이 됐다. 그러면 상장기업. 상장 안 했다. 그럼 비상장기업. 이걸 나누는 방식은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상장. 주식을 살 수 없네? 비상장.
스타벅스 비상장, 삼성전자 상장 이런 식이죠. 법인격이 있습니까? 네, 그럼 법인. 법인격 없습니까? 그냥 개인입니까? 그러면 개인. 개인도 주민번호 있고요. 법인도 법인번호 있어요. 그 번호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리 목적으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영리. 돈을 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영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 중에 전산회계 2급으로 봅시다. 전산회계 2급이 어느 기업을 중심으로 시험 보는 것인가 라고 동글뱅이를 쳐보면 대기업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중소기업도 아니야. 요기업이야. 거기다가 당연히 사기업이지. 그런데 상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에 일단 상기업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상품을 사고 팔아. 그게 끝이야. 다른 것들은 출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회사 이런 거 없어. 이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법의 제도에 구성하지 않아. 왜냐하면 개인기업이거든. 상장? 절대 비상장. 돈 벌기 위한 겁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비영리 기업과 영리 기업은요. 비영리 기업은 단순하게 회계 처리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기업들이 전산회계 2급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내가 크게 어떤 나무를 먼저 공부하지 말고요. 크게 숲을 그려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걸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공부를 하는 것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회계의인데 회계를 우리가 이제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요. 회계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일단 누가 필요합니까? 그냥 개인이라고 하면 안 돼. 반드시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이 회계라고 하는 게 필요해. 여러분도 개인이고 저도 개인이잖아요. 필요해요? 회계 몰라도 평생 아무 문제 없어요. 기업이 필요한 거야. 근데 왜 필요할까? 기업이 회계를 왜 해야 할까? 회계를 왜 하냐?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그래서 얼마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왜 기록하는 것인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개인 기업이니까 슈퍼마켓이고 슈퍼마켓은 외부에 우리 회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 기업도 개인 기업도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구나.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회사에 기업 또는 회사에 돈을 대준 사람들. 돈을 대준 사람, 우리 회사의 주인은 주주.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둘 다 우리 회사에 돈을 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얼마 벌었고 얼마 들고 있는지가 관심이 있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기업이 나에게 내가 들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가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할 거고 주주는요. 내가 돈을 넣어줬어. 그러면 얘가 나한테 돈을 얼마만큼 불려서 줄 수 있는지 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필요로 하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회계는요. 기업이 내가 만들었는데 기업이 뭔가 회계 처리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회계 처리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세한 기업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지. 그런 전제가 없으면 회계를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기업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가 전제야.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외부에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기업이 보여줄 때, 정보를 보여줄 때 이 정보가 그냥 말로 막 설명해? 스피커폰 열어가지고 우리 회사는 20억을 벌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어떠한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보여줘야 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회계를요, 우리가 이제 의의를 얘기할 때 회계가 무엇입니까? 를 구구절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죠.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20년이야? 1년에 한 번씩. 20번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 왜냐면 처음에 100원이 있었어. 500원을